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에게 박정호 교수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는 궁금한 게 없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분은 뭐 척척 박사인데 아무거나 다 물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방송에서 굉장히 재밌고 쉽게 또 그걸 경제적으로 다 연결시켜 갖고 설명을 해주신 우리 박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유, 초반부터 과찬을 하셔서. 아니 진짜 제 지인이 항상 박 교수님 나오는 네. 유튜브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 같은 걸 네. 틀어놔요. 어휴.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물로 또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예. 똑같습니다 목소리. 한마디 해주세요. 실물이 더. 목소리가 똑같고 실물은 훨씬 더 피부도 닮고 싶습니다. 아유, 왜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 어떤 걸 여쭤볼까 하다가 정말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제가 그 나름 경영학을 배우면서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자본주의는 각자의 능력껏 경쟁을 해서 그 소득을 자기가 들고 가서 뭐 빈부격차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거 당연한 거다. 그렇게 능력껏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갖고 가고 그런 시대다라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배웠거든요. 그렇게 살았고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인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돈을 막 뿌려주고, 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또 다 뿌려주고, 예. 그거는 우리가 배웠던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이제 들거든요. 진짜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사실 저도 공공기관에서 국가 정책 만드는 그런 그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나 통계나 경제적인 어떤 전술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랬다, 저기에서 저랬다. 그런데 근원적인 철학이죠. 과연 국가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톤앤 매너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끝까지 저도 완벽한 해답은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같이 고민했던 많은 학자들, 석학분들하고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지금의 자본주의가 너무 빨리 승자 독식 구조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택받았던 일부의 초창기 계층이나 아니면 아주 선택받았던 그 초기 진입자들 아니면 정보를 좀 더 빨리 얻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아니면 대중으로부터 아주 우연적인 현상으로 선택받았거나 이러면 삽시간에 진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떼부자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수님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인정해요. 정말 다수의 개인들은 고생하시는 게 맞는데 그들 중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진짜 한 번에 빵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이 뭐가 맛있대 좋대 하는 순간 삽시간에 SNS 퍼지고 유튜브로 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되거나 홍보된 집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줄을 2시간씩 서서 그걸 먹어요. 근데 그 옆집은 팔이 날리고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의 몰빵을 하는 구조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또 플랫폼 사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극명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승자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승자들의 특성 더 확장하고 더 많이 그것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그 반열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목적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보면 이것도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되나? 말씀하십시오. 평생에 내가 모으고 싶은 재산의 총 금액 얼마입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죠. 한 100억 정도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100억 많이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재벌들은 1000억 이상 있는데 왜 더 할까요?
왜 맨날 지금도 뭐 분초 단위로 회의하시는 재벌 총수분도 한두 분 제가 먼 발치에서 네. 알거든요. 진짜 그분 캘린더를 보면 5분 단위로 쓰세요. 왜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지금도 일을 할까요?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취나 뭐 하여튼 뭐 다른 이유가 네. 있습니다. 뭐 하여튼 지배욕일 수도 네. 있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씀이냐는 거냐면 그렇게 그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 또 다른 걸 준비하거나 자신의 그 이뤘던 그걸 공고히 지키기 위해서 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과점 하는 걸 원해요. 왜? 시장에 지배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보면요. 그 분야에서 워낙 커졌기 때문에 독점화된 기업들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태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려고 판을 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죠.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도 보면 공통점이 독과점 기업이에요. 분야는 다 다르지만. 네네. 그래서 한 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이 좋던 열심히 일했던 어떤 이유로 승자가 된 사람은 다시 평평한 운동장, 그 치열한 경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자기에게 의존적인 정말 고수적인 생태계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하는데요. 그거를 점점 많은 업종에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가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원래 조금 앞서간 사람들에게 네. 약간 더 퍼포먼스를 하기가 힘들게 만들어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저는 비록 미천하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렇게 의사결정하거나 고민들을 하거나 하는 걸 사우나에서 때로는 뭐 골프 치러 가서 이럴 때 보면 네. 듣거나 보면 국가가 세금을 많이 때리거나 네. 국가가 뭘 못하게 하거나 국가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돈으로 그걸 다 극복하죠. 아, 세금을 많이 징수해. 세율을 올렸어. 야,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회계사 불러서 자문받고, 변호사 불러서 자문받고, 또 이런 큰 금융회사들에게 도움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실제 세율은 올렸지만 다시 거기에서 그걸 스스로 네. 낮춰서 적용받는 방법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저 경제만큼은 좌우가 없는 거고요. 이건 경제 로직이 따로 있는데 저는 그냥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먼저 간 사람에게 지금 조금 더 과한 뭐랄까요? 세금이나 조금 활동을 억제는 걸 해도 그들은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판을 벌려서 잘 걸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전 세계에서 가장 균등했던 국가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이 균등했나요? 중남미 국가를 예전에 진짜 부러워했었어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의 휘마에서 완전히 벗어났었잖아요. 아시아 지역도 골치 아팠죠. 유럽은 더더욱 말할 거 없고요. 미국도 결국 참전까지 했고. 근데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그 휘마에서 다 비켜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산품 제대로 만들 데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다 척박해졌고 그러다 보니 모두 전량 중남미 국가의 여러 국가들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5번째 부유한 나라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지금 왜 이렇게 됐죠? 이유가 바로 옛날 서구 열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평지 분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옛날 그 귀족 계층이 한 10개 가까운 귀족 계층이 아르헨티나의 대부분의 기회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대농장, 유통권 뭐 다 가져갔고 그 판이 전쟁, 내전, 정치적 혁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많은 민초들은 열심히 살 의지가 없어져요. 왜? 이게 사람이 잡힐 듯 해야 좀 뛰어보는데 그렇죠. 너무 높으면 내려놓게 됩니다.
바로 중남미 국가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 활동의 적극성이 많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역사적 양극화의 극단화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세상에 제가 일본 침략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예, 분명히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또 저한테 나쁜 댓글 달지 마세요. 저는 일본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우리 신분 개혁을 했잖아요. 네. 양반과 상민의 신분이 이렇게 한 번에 뭐 반세기 예, 만에 맞아요. 싹 사라진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신분은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잔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한 동네 계속 살다 보니까 네 할아버지 뭔지 내가 아는데 뭐 집성촌 이런 그렇죠. 데서 예.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평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또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이런 거 일어나면서 대이주, 만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고 뭐 개성에 경성에 가면 다 자기 양반이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분명 평행점을 스타트점을 유지하기 위한 건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중요한 질문 또 하나 안 해주셔서, 원래 이게 1시간 할 분량의 질문을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평행이 그냥 기계적인 평행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사고들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 국가가 했던 뭐 지원금, 보조금, 그다음 피해 보상금, 네. 일괄 지급이거든요. 예, 코로나 때도 이 이슈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 이슈들이 사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셋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집이 산불에 불이 탔어요. 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집을 그냥 물 막 확 끼얹어가지고 거의 전소되다시피 하거나 물기둥에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불을 끄지 않으면 네, 네. 우리 집과 지점장님 집까지 다 타버린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걸 해야죠. 대세 상승을 네. 위해서. 그럼 이걸 하는데, 그리고 했더니 온전히 모든 피해는 이분이 졌는데 피해 보상금은 엠빵. 그럼 누가 다음번에 그런 정책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국가가 국민이 동의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로 사실 ICT 업종과 관련된 분야는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일부 재래업종이나 오프라인 기반으로 해야만 하는 분들은 큰 피해를 받았고, 국가 정책에 어떤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 영업하지 말라니까 문 걸어 잠궈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걸 거의 초반에는 엠빵 비슷한 그런 걸 했느냐? 저는 솔직히 거기엔 동의하지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 자본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부자가 계속 뭐 부자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작년만 예를 들어서 그래 어떤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은 다 부자가 된 것 같고, 나는 그때는 그래 조금 있다가 돈을 좀 더 모아서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완전히 뒤처진 것 같았는데, 이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내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고, 작년에 집을 샀거나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해서 뭐 주식을 샀거나 했던 사람은 지금 또 뭐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서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조금 공부를 하고 아니면 좀 준비를 하면 나에게는 꼭 기회가 오는구나. 뭐 10년 주기 설정.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내가 열심히 무의미하다. 공부하고 아무것도 해본들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작년까지는 내가 정말 위너였는데 올해 갑자기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또 생활을 좀 살아는 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질문 드리기 위해서 네. 교수님은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멋진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 공중파 TV는 이런 수준의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우리 곽도사님 정도 만나야 뭐 이쪽 좀 채널 정도 와야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말이지. 그리고 그 질문 하나 보충 설명도 해도 될까요? 지금 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개인적인 뭐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이게 다 손실로 나고 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워낙 이제 뭐 빨빨거리고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댓글 같은 거는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댓글에도 워낙 고견 적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챙겨봐야 되는 게 도리인데 네. 사실 시간상 못 그럴 때가 많은데 요즘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어떤 전문가분들에게 그런 댓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동업자 의식으로 제 주변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경제 공부를 그것도 실물 경제 공부 이거를 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전문가들은 그때 입장을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바뀌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경제 리서치 국제 기구, 국제 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제 전 직장인 KDI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매달 경제 전망을 수정합니다. 맞아. 맨날 수정. 맨날 예. 수정해요. 예. 이게 참 저희도 어떨 때는 업에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 계산해서 도출했는데 야 그게 아니야 한 달 만에 다시 그리고 다음 달 돼서 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왜 하냐는 거지 그런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는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학자가 되시려는 분들이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투자할 때 공부 왜 하시는지 아세요? 큰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에요. 투자할 때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은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공부해도 엄청나게 깨지던데요.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예. 있어요. 예. 사실 저도 지금 많이 예. 났어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낙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적어도 제대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공부를 해서 그걸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은 다 예. 재벌됐게요. 그건 아니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분들이나 저 같은 동네 학자나 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는 그래도 훈련이 꽤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안 좋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제 판단 실수를 당연히 하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서더라도 대 주변에 여러 가끔 저한테 길 가다가 붙잡고 물어보시거나 방송에서 끝나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수익률에 비해서는 마이너스지만 덜 마이너스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큰 손실을 막는 거고 막고 나서 그 다음 기회가 또 언젠가 와요. 살아나야 다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 사람도 거의 매달 상황 판단이 달라진다. 한 번 보고 1년 전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저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계속 그 사람이 뭐라고 상황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지 모니터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댓글 같은 건 잘 안 보는데 이슈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래 전세 사는 사람들 보고 야 거기다가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라고 얘기했던 분이 우리나라는 거의 한 70% 정도가 그럼요. 자산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분 말을 100% 믿는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큰 돈을 대출까지 끼워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대세 하락입니다. 맞아요. 네. 앞으로 뭐 몇 년 동안은 뭐 집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좀 많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너무 큰 자산인데 부동산은. 그래서 지금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 작년까지 이제 고를 외치셨던 분들 중에는 그게 약간 박제가 되어갖고 알죠. 다른 것들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많은 자산을 투자하신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럼요. 부동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으니까 그리고 또 변동성도 있고 팔고 싶으면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부동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주택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입장을 바꾼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의 추이는 단 한 번도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털 굵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통계들을 막 들여다봤을 땐 한 번에 금리를 3단계씩 내리 3번, 4번 올리는 이런 거는 우리의 그 시나리오상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세 상승을 외쳤던 아니면 상승은 아니지만 안 떨어집니다 라고 외쳤던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는 과거 20년 동안 금리를 올렸던 축에는 부동산 추세가 어떻게 됐지 살펴본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근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훈련이니까. 근데 크게 안 떨어졌네. 뭐 지역마다 어느 동네 떨어지고 이런 건 있지만 그냥 평균치로 따지면 별로 안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공부하는 뭐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중론이 크게 안 떨어질 거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안 떨어질 거야 예요. 왜냐하면 돈도 너무 많이 풀렸고 네. 오갈 데 없는 돈이 어디 가겠어.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20여 년 가까이 진짜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40여 년 가까이 볼거 전에 없었던 일이 생긴 거죠. 이렇게 3번씩 연달아 3단계씩 금리를 올려간다? 그러면 이제 기조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 뭐 부익남이라는 채널에서 작년 아마 이맘때쯤일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흐름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강남은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그때 달라요고 지방은 이제 슬슬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전망했었고 그 다음에 최강 시사라는 프로그램에서 금리와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적인 원인 금리 인상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은 크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적어도 연구는 그래요라고 워딩을 정확히 해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금리 상황은 저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요 근래는 얘기를 바꿨어요. 강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들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매 던지는 건 좀 요즘 싸게 나와서 그거 줍는 사람들이 또 계신데 그런데 거기는 뭐 큰 상황 없고요. 뭐 현금 40억, 50억씩 들고 가야 집을 사니까. 맞아요. 거기는 대출 받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금 50억, 60억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담동에 요즘 분양했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초대권도 못 받고 멀리서 한번 봤는데 여기가 뭐 아이유 사는 집이라는데 한 층을 혼자 쓴다네요. 그런데 뭐 100몇 억 뭐 이제 점점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는 새로운 물건이 생겨요. 그럼 다른 데도 그런 집들이 런칭 되겠죠. 거긴 거기대로 놔두고 나머지 지역은 제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당분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거는 저도 이런 금리 인상은 예고를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혹시 누군가가 또 그때 박 교수님이 금리와 관계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집을 사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잘 돼서 정말 집값이 계속 올랐다 그런들 제가 맨날 그러거든. 야, 뭐 내가 집 사라 그래서 사갖고 집값이 만약 2억이 오르면 나한테 2천만 원을 줄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본인들이 다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다만 그 당시에는 약간 조바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여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제 얼굴 누가 저보러 억지로 나오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나올 때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뭐 제가 원래 평소에 성격이 웃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등에 땀 쫙쫙 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과 직을 걸고 또는 이름을 걸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놓친 게 있거나 예를 들어서 입장이 바뀌면 그걸 우기지 마시고 저도 주변에 아끼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친구들. 근데 저한테도 전화해서 형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야 이제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럼 네가 그냥 그때 방송이 사과 방송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으니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걸 마치 번복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할까봐 자꾸
자꾸 무리수로 두는 발언을 그 뒤로 네. 계속하는 친구도 네.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되죠. 네, 저도 안 그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미국이 또 이제 금리 올리고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미국은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번 정도 올해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래요. 이미 이 상태에서 뭐 4.25면 어떻고 4.5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거든요. 예. 교수님께서는 뭐 올해는 말고 최종적으로 정말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고 그냥 우리나라는 미국이 그 정도 올린다면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이렇게 상한 아니면 그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미국은 뭐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5%대까지 올릴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에도 거의 뭐 약간의 소수 의견이 3번 나와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빗대어서 금리 들어올리면 주가 반등 좀 하려나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소수 의견이잖아요. 그리고 물가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것도 안 잡혔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3단계 또 올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상 또 유례없는 일이 또 한 번 생긴 거죠. 그런 추세로 아마 5%대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 과정에서도 뭐 경제가 냉각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아직 냉각이 안 됐어요. 특히 고용 괜찮고 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자기들 갈 길을 더 갈 생각이 충분히 있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음모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가 잡는 제일 수월한 방법이 2가지예요. 보스턴 전 연준 위원 중에 한 분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직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럼 솔직해지겠다 맞죠?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가를 어떻게 잡냐 하면 경기 침체가 와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원래 지금 경기 침체와 물가 2가지가 우려되는데 왜 경기는 걱정 안 하고 물가만 잡느냐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지. 왜?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살 것도 안 사고 소비 급감하고 하면 기업들은 이 재고로 있는 이걸 털기 위해서 네. 가격을 낮춰서 던지는 거야. 그게 물가가 싸게 하는 거야. 이런 논조에 방송이나 강연을 했고 그걸 보스턴 글로벌을 비롯해서 미국의 일간지들이 보도를 했어요. 네네. 정말 솔직한 얘기 일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미국만 하더라도 제조 기능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것이 미국의 물가를 잡는 제일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미국 기업 중에 일부는 힘들어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강달러를 했었을 때 확실히 미국은 외국에서 공산품, 원자재 이런 걸 싸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가를 낮추는 제일 용이한 방법은 강달러를 유지하면 자기네들은 물가가 낮아지고 나머진 다 죽어나고. 나머진 물가가 더 오르고 다 진짜 속칭 죽어나죠. 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국 혼자만 잘 나가면 예를 들어서 뭐 영국도 뭐 물론 뭐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이제 그랬지만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렇죠. 일본이 뭐예요? 야 우리도 안 되겠어 라면서 막 미국 채권 파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자기 혼자만 살려고 저렇게 못할 거고 공조 같은 걸 해서 적당한 시점에 멈출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뭐 4.25 정도에서 멈춰서 쭉 좀 이렇게 희망이 섞인 이야기인 거는 같은데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왜냐하면 뭐 중남미가 아니라 아까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호적인 세력 그러니까. 예, 자기들하고는 좀 가까운 또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금리를 조금 적게 올렸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는 크게 동의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미국이 만약에 이런 추세로 금리를 올려서 기업들이 위축되거나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떤 경쟁력이 훼손되면 그걸 어떻게 벌충해 주냐 하면 더 어려워진 남은 개도국이나 신흥국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음모론은 싫어하지만 사실이 그랬어요. 우리 뭐 얼마 전까지 또 우리나라에서 이슈됐던 론스타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취약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 건물들 뭐 이런 것들 외국의 국부펀드나 이런 데서 싸게 가져가서 정말 단기간에 진짜 수조 원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기조 생기면 이제 신흥국발 여기저기서 위기 터지고 광산 뭐 개발권 매물로 나왔대 어디 무슨
무슨 회사 매물로 나왔대. 그 나라의 대표적인 뭐 이커머스 회사 매물로 나왔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매물을 주로 누가 가져가냐? 미 정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거대 자본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미국 그 기업들이 어려워진 걸 한번 벌충할 기회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생생히 머리 굵어지고 본 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바깥의 잘못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들의 잘못으로 전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아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선택한 게 뭐냐면 지금은 모든 기업들의 자산의 거의 8, 90%가 다 지식재산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지식재산권에도 여러 관례가 있어요. 이런 건 그동안 건드리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권 중에 네. 그 제품 외관에 대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병, 멀리서 봐도 콜라병인지 알아보죠. 네. 그거는 콜라병의 상징과 같은 거니까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1900년대 초반의 콜라병과 지금의 콜라병을 쭉 비교해 보면 병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럼 어느 걸 보호하냐?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분명 걔네들의 일부 권한은 있지만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푸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굉장히 스트롱하게 야, 우리 디자인권 침해했으니 보상금 줘. 그걸 처음 들고 나온 게 애플 아이폰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모난 거에 카메라 뒤에 박혀져 있고 똑같아 보이는데. 그럼요. 예. 옛날에 우리 유선 전화기일 때 손 이렇게 잡고 양쪽에 소화기 2개 달린 거, 그거를 미국 모토로라사나 어디에서 우리 거야 이거 특허 초송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라운드가 똑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여기저기 들써대서 진짜 어마어마한 보상금 받아갔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만약에 신흥국에서 싼 매물이 안 나오면 그거라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패권국, 그러니까 뭐 로마 때부터 쭉 해서, 그래도 패권국 중에는 제일 젠틀하고 규범 안에서 그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뭐 예를 들면 강남 대로변에서 우리는 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원칙과 규칙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 삥 뜯어간다라는 얘기 듣고, 그래서 뭐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맞다. 뭐 세금 낸다 생각하고 뭐 달러가 기축통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해야지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답답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진국들이 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기조가 없고요. 제가 엊그제 뭐 우연치 않게 아프리카 통계 좀 들춰볼 게 있다가 깜짝 놀란 건데, 케냐가 대외 부채가 중국에 제일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에 내는 이자가 원금의 30%예요. 그러면 이거 거의 중국이 사채 아닙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중국이 탕감해주고 일부 그냥 자원개발이나 우리가 해갈게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데, 중국도 급한 거예요. 돈 내놔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빅보스들이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생기네요. 그 교수님의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부자들은 그러니까 절제된 탐욕.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지금 대국 뭐 큰 나라들에게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시청자분들께, 그러니까 부자들을 이렇게 쭉 많이 만나보시고 주변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절제된 탐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다 부자가 될 거니까 네. 약간 그런 걸 정도는 그렇죠. 알고 부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네. 해요. 한때는 우리나라 IT 혁신의 전형이라고 평가받았던 뭐 K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의 미운 오리 새끼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생겼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고 이제 들춰보고,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가가 이제 그 자신의 건물에 자신이 그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쫓겨나서 어느 날 뭐 진짜 몸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검은 세단 딱 타고 내려와서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이게 내 회사였는데 한번 쓱 보고 가는 이런 거 가끔 언론에서 보도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바로 절제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또 한 가지 회사였던 뭐 K그룹 같은 경우 항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방에 옛날부터 고속버스 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호재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
대우건설을 한번 우리가 먹어보자. 그러면 더 한 번에 점핑하니까. 그리고 대한통운이었나요?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런 큰 물류업도 좀 참여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탈이 난 거죠. 배가 터졌죠. 예. 이게 바로 절제되지 못한 탐욕의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뭐 그 플랫폼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회사에게 희망했던 거는 동남아 진출, 뭐 북유럽 진출, 뭐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카카땡 이걸 쓰는 걸 그 간절히 원했던 건데 세상에 미용하시는 분들을 수수료 떼고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원래 스크린 골프도 하다가 앞에 또 뗐잖아. 프렌즈로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요. 저희 둘이 창업할 때 하게 놔두세요. 제발. 한번 할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 같이 이제 막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놔둬주시고 한번 큰 기술을 걸려고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애들을 다 가져가시는 그런 회사라면 그런 걸 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딱 봐도 만만한 시장이거든요. 야, 우리가 가면 저거 2달이면 끝나. 뭐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되지 못한 탐욕 때문이었고 지금 그 회사는 뭐 그런 회사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저 경영권 유실이나 또는 이미지 상실이나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는 게 네트워크예요. 인적 자원. 사람이 돈을 물어오고요. 맞습니다. 사람이 일감을 물어오고 사람이 해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같이 먹고 살 생각을 안 하고 혼자 뭐 하나 있다고 처음에 뭐 야 같이 너도 좀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도 좀 좋은 일 있게 해줄게. 그냥 막연한 얘기하는 걸 우리나라 또 좋아하잖아요. 네. 몇 %? 이런 얘기 네, 잘하면 또 그렇죠. 예, 좀 약간 결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쓱 했더니 저녁 식사 한번 해주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네. 끝나. 네. 야, 이건 좀 그렇다. 야, 나도 뭐 내가 무슨 큰 돈을 속으로 바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생각하는 일들이 생기고 나면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야 정상이겠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약간 베풀 줄도 알고 또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항상 점검하고 그렇죠. 또 모자라면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개인도 투자할 때도 역시 절제된 탐욕이 필요하죠. 약간 반대되는 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시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허례 허식이 너무 많은 네. 것 같아라고 하는 뭐 단적인 예로 차도 큰 거 타고 다니고 뭐 골프를 예로 들면 골프복 가보면 정말 이렇게 신발부터 착장 쭉 하면 뭐 한 100만 원 이상은 다들 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옷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과시욕이나 이런 것들이 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아니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옷 큰 차를 좋아하고 다른 나라는 뭐 금부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다른 건가요? 네, 이건 국가마다 분명 다릅니다. 아,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경제 공부하고 특히 제 주력 단어는 산업이거든요. 네네. 산업을 공부한 제 입장에선 산업 그러니까 주력 산업이 뭔지에 따라 달라요. 우리 중우장대 뭐 우리 중우장대도 있고 ICT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는 와해성 혁신이라고 해서 전에 했던 사업 다 들어없고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떼부자가 되거나 신분이 상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분 상승한 사람이 아직 내가 상승한지를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예전에 내가 한 3년 전에 과일 장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과일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불티나게 팔려서 2년 반 만에 나 건물 샀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야, 저기 김씨 지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발라줘야죠. 예. 확 와닿습니다. 제가 저도 그런 뭐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어갖고 예. 그래서 뭐 시계부터 예.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은 게 미국은 익명성이 워낙 커요. 이민 온 사람도 많고 예. 그리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박진영 가수도 실제 경험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뭐 메이저 레이블사에 가가지고 니네 모타운 레코드 예를 들어서 모타운 레코드사하고 우리가 이런 걸 JYP가 하려고 하는데
야 판권을 내가 다 살 건데 뭐 우리 애들이랑 그 조인트 콘서트도 할래? 내가 다 초대할게 했는데 얘가 이게 진짜 그럴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박진영이 쓱 나오는데 따라 나오더래요. 왜? 주차장 차가 뭔지 보려고. 예, 박진영은 시계나 이런 거 안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면티 하나 짤랑짤랑 이거 네. 맞겠죠. 그럼 얘가 이거 진짜 그게 맞는 거야? 보려고 슬쩍 와서 주차장에 무슨 차 타고 왔는지 본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테헤란노라는 그 단어를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 거예요. 금융 투자자 자문회사도 또 여의도를 또 벗어나지 않는 이유 또는 뭐 강남 일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시그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닌 나라는 어떤 나라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의 주력 업종 농업이에요. 아, 농업. 농업은 혼자 유아 독전이나 혼자 독불 장군이나 혼자 티내면 안 돼요. 공동체거든요. 네네. 그건 다 같이 경작하고요. 다 같이 물대야 되고 같이 판매했었을 때 모아가지고 내 거만 쉬핑이 안 돼요. 컨테이너 하나를 못 채웁니다. 우리 동네 거 전부 뭐 핵고구마 다 팔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쪽은 사과 네. 전부 해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네. 청송사과 무슨 사과 네. 해서 딱 납품해야 그걸 대형마트에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주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혼자 티내게 뭘 하고 다닌다? 바로 그 공동체에서 매장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그런 기질이 없어요. 오히려 근검절약하고.